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뉴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 이 네 명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중세가 개막한 초기 중세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중세의 개막을 알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따라가다가 이제 훈족이 이동하게 되는 거 살펴보면서 결국 이들이 이 한 무제의 흉노족 토벌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한 무제로 인해서 이 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훈족, 흉노족과 같은 유목민이 만든 유라시아 스텝 초원의 실크로드 문명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비잔틴 제국, 바로 살아남은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살아남은 로마, 비잔틴 제국. 지난 시간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치닫는 비잔틴 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요인 가운데 특별히 비잔틴 제국을 갉아먹은 성상 파괴 논쟁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게 빌미가 되어서 200년 후 1054년 동서교회의 최종적인 분리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고 비잔틴 제국은 급속히 쇠퇴하게 된다. 소위 말하는 국정 파탄까지 이르게 되는데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 바로 끊이지 않는 재위 다툼이었죠. 바로 이거 첫 번째 요인은 지난 영상에서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 두 번째 요인이 뭐냐?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된 성상 파괴 논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슬라브족, 아바르족으로 대표되는 외적의 침입이죠. 자, 오늘은 성상 파괴 논쟁을 중심으로 이 비잔틴 제국의 쇠퇴 원인을 살펴볼 텐데, 자, 이 성상 파괴 논쟁, 요것은요,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총 100년간 심할 때는 제국을 거의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제국을 아주 내부에서 갉아먹었다. 엄청난 제국이 영토가 엄청나게 축소되었다. 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게 200년 후 정치적인 문화적 요인까지 합쳐져 가지고 동서방 교회의 최종적인 분열의 어떤 결정적인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1054년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최종적인 분열, 일종의 합의 이혼 도장을 찍게 되는데 그 빌미가 바로 이 성상 파괴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상 사용에 대해서 그다지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교회인 카타콤, 거기에 다양한 성상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성상이죠.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자, 당시 교계 지도자인 교부들은요, 이 성상에서 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상을 경계하는 설교를 자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성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쟁의 장에 올라온 것은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레오 3세 치세 때인데요. 자, 그는 이 성상 파괴 문제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거의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나름 세 가지 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그의 재위 중에 연거푸 닥친 위기, 요게 큰 요인이 됩니다. 전염병, 가뭄, 화산 폭발, 더 나아가서 아랍의 대규모 침공, 이러한 일련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성소피아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나름 해답을 얻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바로 이 비잔틴 제국 내에 만연한 성화, 조각상 이런 것들, 이게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성상들은 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어긴 심각한 범죄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이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이미 넘사벽 수준으로 굉장히 막강해진 요 수도사들의 영향력을 좀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동방교회는요, 이 제도권 안에 이 교회가 있고요, 또 제도권 바깥에 수도원, 이 교회와 수도원, 이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갈등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제도권 안에 교회는 그 대빵이 누구냐? 바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죠. 그 총대주교 산하에 그런 하이라르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가 누굴 임명합니까? 바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임명하지요. 하지만 제도권 바깥에 있는 수도원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 수도원은요, 면세 혜택 때문에 군 병력, 공무원, 농부 등의 인력이 전부 수도사로 다량 유출됐습니다. 제국은 그래서 세수 확보와 또 황제의 컨트롤 바깥에 있는 이 수도사의 숫자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됐던 게 이 레오 3세 치색이었다는 겁니다. 주로 광야에 있는 수도원의 이 주된 수입원이 또 뭐였는가? 바로 성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상 파괴 칙령은 수도원 세력을 한 방에 약화시킬 수 있는 황제 입장에서는 나름 회심의 히든카드였던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뭔가? 유대교와 이슬람 교도들의 비난이에요. 이 아랍의 침공이 있었고요. 일신교를 믿는 두 종교에서는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십계명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들이 볼 때 이건 완전 이교도적인 행태였다. 이 성상은.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레오 3세는 성상 파괴 운동을 진두지휘하게 되는데, 자, 그는 726년 나는 성상 숭배를 반대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서 즉각 이를 실행에 옮겨서 이 황궁의 청동문에 장식된 이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파괴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730년에 이 성상 금지령을 발표하죠. 자, 이후 성상 숭배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제국 내에 있던 수도사들은요, 즉각적으로 반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특이한 배경의 소유자였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요, 이슬람식의 이븐 사르준이라고 하죠. 그는 훗날 요한으로 개명을 했는데, 요한 그 모자이크를 보면서 어떻게 생겼는가 보죠. 이런 분입니다. 바로. 자,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누군가? 이븐 만수르의 만수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네. 만수르. 이븐 만수르. 그 아버지 이븐 만수르는 아랍인 기독교도였어요. 그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으로 당시 아랍 왕조인 옴미야드 왕조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이븐 사르준, 요한 역시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수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관리직을 계승했어요.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는 이 모든 속세 일들을 사임하고 베들레헴 광야에 있는 마르사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죠. 이후 그는 성상 파괴 논쟁이 불거지자 성상을 옹호하는 성상 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별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상징을 사용하셨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성육신 자체가 어때요? 가시적인 것을 배척하지 않는 어떤 신적 의지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요한이 있었던 베들레헴 광야에 있는 마르사바 수도원이죠. 자, 레오 3세는요, 이 성상 금지 칙령을 비잔틴 제국을 넘어서 서방 교회에도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당시 로마의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2세에게 어떻게 명령하는가? 성인이든 순교자든 천사든 그 어떤 성상도 교회에 둘 경우 당신의 교황 직위를 박탈하겠노라 하면서 협박 편지를 보내죠. 당시 서방교회는 성상을 이 문맹인 요 게르만족 선교, 이 전도에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던 터라서 성상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상 파괴 논쟁은 이 비잔틴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기회만 엿보고 있던 로마 교황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하죠. 당시 교황청과 또 교황청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자, 그동안 어때요? 북쪽에서는 롬바르드족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수시로 이 무슬림들이 침공해 오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 수수방관만 한 이 비잔틴 총독에 완전히 질려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비잔틴 제국은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으면서 세금만 뜯어가는 그야말로 빌런 중에 빌런, 흡혈귀였던 거예요. 결국 레오 3세의 이 성상 금지령은 교황에게 최고의 명분을 제공한 거죠. 이후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줄 후원자를 적극 찾게 됩니다. 때마침 이 교황에게 최고의 후원자가 나타났죠. 바로 서유럽을 제패한 서유럽의 최강자인 프랑크 왕국. 이 프랑크 왕국에서는 메로빙거 왕조가 무너지고 이 카롤링거 왕조가 등장하는데 그 카롤링거 왕조를 연 피핀, 이 피핀이 바로 교황이 찾던 후원자였던 거예요. 753년 교황 스테파노스 2세는요, 생드니 성당에서 이 피핀에게 도유식과 왕관을 수여하면서 그의 왕위 찬탈, 쿠데타 뭐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합법화해 줍니다. 이로써 교황청과 프랑스 왕실 간의 결탁이 진하게 이루어지죠. 이러면서 황실과 그리고 프랑크 왕실과 교황청,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서 완벽한 2인 3각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800년에 한술 더 떠가지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3세, 이것은 이제 성상 파괴령을 발표한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레오 3세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당시 서로마의 교황 레오 3세는 샤를마뉴, 누굽니까? 피핀의 아들이죠. 이 샤를마뉴에게 황제 대관식을 해줍니다. 당시 황제국은 비잔틴 제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황제도 한 명인데 서로마의 새로운 황제를 옹립했다. 이것은 비잔틴 황제 입장에서 굉장한 도발이요, 또 완벽한 마이웨이 선언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중세 최고의 빅 이벤트인 샤를마뉴의 황제 대관식 800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동방에서 일어났던 성상 파괴 논쟁의 일종의 후폭풍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콘스탄티누스 5세, 레오 3세의 뒤를 이은 그는 레오 3세의 성상 파괴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갑니다. 그는 성상은 완벽한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성상은 오직 미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닥치는 대로 성상을 파괴합니다. 당연히 수도사들은 반발했겠죠. 그들은 교회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황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항해 광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황제는 황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 내 수도사들은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고 서방의 교황을 자신들의 후원자로 삼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건 성상 파괴냐 수호냐 일종의 신앙,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매국적, 쿠데타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제국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 비잔틴 제국 내의 성상 파괴 논쟁은요, 최초의 여자 황제인 이레네가 등장하면서 급 반전이 찾아오죠. 이레네는요, 아테네 출신의 하층민인데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769년 그는 황태자인 레오와 결혼하게 되죠. 이 레오는 누구냐? 바로 성상 파괴 정책을 밀어붙였던 콘스탄티누스 5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레오 4세로 그가 이제 즉위하죠. 남편이 황제로 즉위합니다. 775년부터 780년까지 5년 동안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자, 황제인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이 당시에는 황후로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780년 남편 레오 4세가 죽고 10살밖에 안 된 아들 콘스탄티누스 6세를 대신해서 섭정으로 등장하면서 이후 그는 존재감이 폭발하게 되죠. 그녀는 출신지가 아테네였어요. 자, 이게 이레네 어때 이쁩니까? 이게 이제 모자이크 상입니다. 이 이레네 여자와 관련된. 자,
근데 이제 아테네 출신답게,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조각과 신사 이런 것들의 천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상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테네 출신답게 적극적으로 성상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신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자신의 권력이 안정되자 자신의 신념대로 교회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787년 그는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주최합니다. 니케아 회의, 1차 회의가 언제 열립니까? 325년 바로 삼위일체론을 선포했던 1차 니케아 회의. 지금 얘기한 요거는 이제 2차 니케아 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상 사용 합법화를 선언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성상을 악모할 수는 있지만 예배에서는 안 된다라고 조건을 달죠. 그러니까 성상 자체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예배에 해당하는 이 라트리아 요거와 악모에 해당하는 두리아 요걸 구별해 가지고 성상을 악모할 수는 있지만 예배에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 성상 사용의 합법화를 선언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차 성상 파괴령입니다. 726년에서 787년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나 다시 2차 성상 파괴령이 레오 5세에 의해서 선포되는데 815년부터 843년까지. 1차는 레오 3세, 2차는 레오 5세. 그러니까 레오란 이름이 이제 성상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차는요, 1차 때 같은 파급력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뭐 언급할 게 없어요. 그냥 군대 내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성상 파괴론자였다. 뭐 그 정도 수준, 반란이 진화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레네는요, 아들 콘스탄티누스 6세가 어느덧 20살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섭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섭정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아들은 불만이 폭증하겠죠. 자, 790년 이레네의 요 성상 허용 여기에 반대하는 성상 파괴론자들이 요 아들을 이제 꼬드겨서 반란을 획책합니다. 근데 이 반란이 발각이 되죠. 그러면서 진압이 되죠. 그리고 아들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하지만 이 성상 파괴론자들이 많았던 이 소아시아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이들은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해서 감옥에 갇힌 아들을 풀어주고 오히려 이레네를 황궁에 유폐시키죠.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6세는요 계속 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레네에게 다시 섭정을 부탁하죠. 이레네는 섭정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이레네는 아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일에만 주력하게 되죠. 그리고 결정판이 뭐냐? 797년 아들이 아랍 원정을 떠났어요. 이때 계략을 꾸밉니다. 뭐라고 아들에게 거짓말하는가? 아랍 군대가 철수했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철수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황제는 겁쟁이다.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왔다. 이렇게 하면서 겁쟁이란 오명을 씌워서 황제를 체포해서 수도로 압송하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가? 와, 무시무시한 엄마. 아들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죽입니다. 와, 무섭죠? 자, 일설에는 이 비정한 행위 때문에 신이 분노해서 17일간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만도 하죠. 그리고 나서 797년 아들이 후사 없이 죽자 이레네는 이제 섭정이 아닌 여제, 즉 여자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소아시아 군대는 죽은 레오 4세의 동생을 황제로 추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반란은 곧 진압되죠. 이레는 이번 기회에 군대 내에 있는 반대파, 즉 성상 파괴론자들을 모조리 숙청합니다. 이로써 비잔틴 군대는 엄청나게 약해지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비잔틴령인 시칠리아에 이 아랍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군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칠리아가 아랍에 넘어갑니다. 그 이후 계속 이슬람이 침공하는데 군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때요? 그때마다 이레네 여제는 값비싼 조공을 바치면서 이슬람과 무슬림 군대와 이 강화 조약을 맺죠. 1년에 이런 굴욕적인 대외 정책, 더 나아가서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레네는 인기 바닥, 지지율이 한자의 숫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금을 대폭 감면하지만 인기 회복에는 실패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800년, 그러니까 이레네가 여제로 즉위한 지 3년 후죠. 서방에서 샤를마뉴 황제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최대 빅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당시 교황 레오 3세는 이 아들까지 죽인 비잔틴 제국의 여제를 경멸했고 그래서 자체 황제를 옹립한 거예요.
이 샤를마뉴는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까지 되려는 야심을 품습니다. 이레네가 당시 싱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레네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 결혼이 만약 성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실상부한 로마 제국의 부활이 이 결혼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레네는 또 게다가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엄청난 미녀였다고 하네요. 유럽 역사에서 왕과의 결혼으로 나라가 통합되는 예는 부지기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사벨라와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스페인이 통일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레네도 이 샤를마뉴의 청혼에 이 호감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국내에서 입지가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반대파가 우글우글 거렸고, 그래서 이 서방의 이 강력한 왕국과 연대할 수만 있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결혼은 이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성사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요, 이 서방의 황제 대관식 자체를 대단한 모욕으로 느꼈습니다. 아무리 여제라 해도 이 비잔틴 제국은 엄연한 뭐예요? 황제국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의 유일한 적통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던 비잔틴 제국, 그들에게 프랑크 왕에 불과한 샤를마뉴, 글도 모르는 문맹, 게르만 야만적인 황제라고 완전 개무시하고 있는데 그 황제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여? 와, 이건 뭐 완전 대박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이레네 여제에 대한 반감은요, 혐오와 경멸의 수준으로 발전하죠. 그리고 마침내 802년 10월 31일 원형 경기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레네의 퇴위를 외칩니다. 이레네는 제위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막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고위 관료들이 나서서 이레네를 체포하죠. 그녀는 순순히 끌려갑니다. 어차피 대세는 기울어졌다. 그녀는 레스보스 섬으로 유배되고요. 이듬해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상 파괴론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 그 상황에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상 옹호론자가 되겠습니까? 파괴론자가 되겠습니까? 아, 나는 그런 극단적인 거 싫어. 그냥 중도야.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중도라는 거 없습니다. 자, 많은 경우 여러분들 중도라는 말은 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요 말을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성상 파괴하든지 옹호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성상 파괴 논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상은요,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첫째, 교육적 기능입니다. 중세는요, 대부분 문맹이에요. 지금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림과 조각들을 통해서 성서를 배웠습니다. 자, 문자가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은 근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이 문맹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성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가난한 자들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상이 나름 교육적인 기능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종교적인 기능입니다. 이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상의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 너머에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는 창문 역할을 그 성상이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뭐 최후의 심판이니 뭐 이런 거 천지창조니 이런 것들 성화 보고서 회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중세에.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론이었고요. 실제 상황은 어땠는가? 실제 상황은 자, 당시 대중들은 성상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화를 소지하면은 바로 성자의 영적 공로와 기운이 자신에게도 전달된다고 여겨가지고 성상에 입맞추는 일이 상당히 많았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동방계에서 오신 분들은 이 많은 성지순례 그 자리에 거기다가 입맞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미신적인 행동인데요. 이 학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설명과는 별개로 당시 대중들은 성화를 이미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반세기에 걸친 이 충돌 속에서 성상은 결국 복원됐죠. 하지만 제국은 엄청나게 약화되고 축소됩니다. 대략 900년경 이 비잔틴 제국은요 3분의 1만 남은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자, 유스티니아누스가 남긴 제국은 이렇게 넓었습니다. 하지만 성상 파괴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이유 이래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드라마틱한 영토의 축소.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비잔틴 제국의 쇠퇴를 이끌었던 제국을 갉아먹었던 성상 파괴 논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